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네. 반도체를 좀 써주셔가지고 네. 삼성전자 그 주가가 되게 1년 한 6개월 이상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 2003년, 2004년 이렇게 지날 때 다시 그 정고점을 터치하고 네.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네,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네. 보는 건가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2021년 6, 7, 8월 달에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네. 언제 안 좋냐? 23년까지 안 좋다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바닥 잡고 쫙 한 번만 반등을 세게 했거든요. 한 40% 정도 올랐어요. 저점 대비. 그때 왜 올랐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저점이 2022년 하반기쯤 될 것 같아. 앞당겨질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반등을 했어요. 또 이번에 밀린 거는 아니야 23년까지 계속 안 좋아. 막 이런 엇갈린 얘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23년 가면은 확인되겠죠.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을지 좀 나아질지, 그리고 바닥 통과 시점이 언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반도체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코스피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은 많지만 저는 IT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체 수요. 2020년 3, 4, 5 이때 가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태블릿이나 PC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은 1년, 2년, 3년째 되는 해, 23년이. 그러면은 교체 수요가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도 좀 수요 쪽으로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됐던 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문제였잖아요. 그 정도로 수요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IT 수요나 자동차 수요가 좀 맞물리는 구간에서 좀 사이클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2차 전지도 네. 앞으로 더 좋게 볼 수가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이 내용을 따져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바이드노믹스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부 재원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이 뭐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미국 쪽에서도 자동차,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2차 전지 업체들이. 그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은 좀 길게 보더라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 신재생 에너지도 괜찮고요. 네, 그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여기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명명된 신재생에너지 육성 산업,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텍소노미라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그린 에너지 산업에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통과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바라봐야 된다. 업황이나 그런 것보다도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치게 되게 된다면 그 산업의 업황이라든지 사이클에 의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도 팀장님께서 네. 이렇게 다음번 주도주로 언급해 주시는 기업들이 좀 크고 네.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인 네.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그 마음에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좀 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요즘에 막 뉴스 보면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래서 네. 뭐 방산주도 얘기하고 조선주도 얘기하고 네. 원자력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방산주는 단순하게 방산만 하는 것보다도 좀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방산 플러스 항공우주 하는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걔네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지금 계속적으로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주는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NG선 발주가 좀 많아진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얼만큼 실제로 들어올까라는 걱정들. 그리고 원자력은 한국이 원자력 산업을 뭐 육성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유럽 쪽에서 어떤 한 나라의 원전이 15년째 못 지어지고 있어요. 15년째. 환경 기준이 계속 매년 높아지는 거예요. 원전을 설립하려는 환경 기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져서 이거를 이 정도 완성을 해놓으면 환경 기준이 높아져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환경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원전이 유럽으로 진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큰 트렌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에요.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은 속도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원전을 플러스 알파로 일단은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의미지, 원전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트렌드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 안에서 속도 조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로 인해서 원전이 플러스 알파로 올라오는데, 텍소노미에 들어간 항목들을 보면은 원전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환경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무결점 원전을 만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실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 태양열, 태양열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괜찮다라고 보는데,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지금은 매크로 환경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씀해주신 구조적 수출주하고 태조 이방원하고 좀 겹치는 거 사도 될 것 같네요. 네네. 그 정도는 바라봐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막 사가지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린다. 오히려 코스피가 좀 흔들릴 때 조금씩 담아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코스피가 2200이든 2100이든 바닥권에 왔을 때 그때 좀 매집을 한다든지 하신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비율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팀장님께서도 지금 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 신용잔고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수급을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7월 4일 저점에서 지금까지 한 4조 5천억 이상을 샀어요.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움직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은 있으신데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그 왜 산 거예요? 환율도 되게 높은데. 이거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등락만 반복하고 있는데 4조 5천억을 산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의 고리가 선순환의 고리로 전환되고 있다.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의 반등이다.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고, 외국인 지분율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만 보면은 1,300원대에 머물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달러하고 같이 보면은 달러보다는 안정적이에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가 움직이는 것보다 원달러 환율이 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일방적으로 약세로 가는 그림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강도가 100 이상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거지, 한국만의 문제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좀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좋아, 이제 무조건 올라가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업종이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8월 달에 산 업종하고 7월 달에 산 업종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좀만 비싸면 팔고 좀 싼 데로 가고 막 계속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반등 과정을 보면 2,300에서 2,400을 올라올 때는 낙폭과대주, 그리고 2,400에서 2,500 올라올 때는 실적 호전주, 실적 시즌이랑 또 맞물려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게 또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7월 달에는 싼 애들만 샀어요, 외국인이. 그러다가 8월 달 되니까 싸면서도 실적 대비 좀 주가가 낮으면서도 실적이 괜찮은 애들을 산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뭐 IT 가전, 뭐 이런 쪽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사면서 막 계속 순환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업종을 쭉 끌어올리는 거라기보다는 아직은 방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싼 애들 위주로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매수 규모가 4.5조라는 거는 그래도 매수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훨씬 많이 했죠. 4조 5천억을 샀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했다. 그러니까 네, 업종을 바꿔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7월 달에 가장 많이 산 게 반도체였는데 8월 달에 또 팔아요. 그리고 7월 달에 팔았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사고 있고 뭐 계속 엇갈리고 있어서 외국인 매매를 좀 따라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싼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 매매 패턴에 맞춰서 이런 단타 좀 짧게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좀 예상을 하시나요? 언제쯤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진득하게 쭉 들어올지. 일단은 경기가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 좀 이제 밑으로 간다라는 컨빅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을 저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그때 이제 만약에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환율이 좀 떨어진다 해서 들어오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수출주 위주로 좀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최근으로는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외국인이 지금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 대형주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팀장님 그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주 있잖아요. 네. 지금 인플레 이슈가 있는데 왜 은행주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는 은행주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7분홍선을 지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7월 달까지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한 게 2.25%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금리 인상할 폭이 1.3, 1.15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또 이렇게 보는 거구나. 네. 미리 그렇게 해서 선행하는 거고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면 아까 무슨 말씀이셨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진짜로 안 좋아지게 되면 금리가 떨어져요. 채권금리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10년물이나 한국 채권금리를 본다 하더라도 뭐 정신없이 올랐다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은행주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배당이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접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처럼 연간 전망을 이렇게 자주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작년 10월에도 코스피가 3,050이 있었을 때도 전망을 확 바꿔서 2,600까지 간다. 내가 그동안 잘못 봤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도 제가 3월,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한두 달 내에 끝나게 되면 경기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깨지면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2022년 하반기에 좋아지는 그림이라기보단 반등은 나올 수 있어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크로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도 어느 누가 9% 갈 줄을 몰랐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할 줄도 몰랐었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게 말을 많이 바꾸는데 네가 뭐라고 전망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냐 바뀌는 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거기에 최적화된 전망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집중을 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텔레그램이나 제 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신증권에 오시면은 뭐 사이버스라는 그 HTS에서 저희 자료도 볼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 뷰
단기 뷰, 좀 큰 흐름, 그리고 또 자료를 통해서 저는 시장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자료는 좋습니다.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그대로 자료로 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민 팀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시다 보면은 이영민 팀장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 왜 바뀌었을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구나. 단기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네. 왜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보신다면 시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좀 내 자산은 좀 안전하게 지키고 기회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시고 그렇구나 라고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는 어떤 생각을 할까? 다음 달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계속적으로 같이 호흡을 해 나가신 게 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번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투자 스타일과 좀 맞는 전문가들의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읽어나가는,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매주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했던 큰 그림들이 6월 달, 7월 초에 냈거든요.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그 그림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바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또는 바닥을 이미 통과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큰 그림을 일단 그려놓으시고 미세 조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번에 좀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꺾여서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할 때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님 되게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좀 위주로 이렇게 주도주로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2023년이 될 때, 2024년이 될 때 그 시기를 딱 맞출 수는 없어도 뭔가 이렇게 굵직한 선을 갖고 계속해서 뭔가 매집해 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주식을 이미 갖고 있다면. 근데 매집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매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더 쌀 때, 좀 쌀 때 최소한 2,300선 때부터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중 바닥을 2,300에서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2,300선대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300선대부터 고민을 하자. 그때부터 100포인트 단위든 50포인트 단위든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강도를 높여간다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혹시 V자 반등 때문에 놓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놓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 전망이 틀려서 바닥을 찍은 거고 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제 전망이 틀렸으니까 이때부터 사시죠 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팀장님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혹시 팀장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피곤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그렇고 언제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더 올라갈까 되게 예민해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같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심리가 너무나도 좋을 때는 더 조심하자. 그리고 심리가 너무 나쁠 땐 오히려 더 좋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역발상 투자가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확률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가신다면 충분히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면 진짜로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의 이메일 주소와 텔레그램 채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들어가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